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을 만나 입당을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공을 넘겨받은 국회에서는 수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주말인 오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과 단독 오찬을 했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 의원에게 국민의힘 입당을 제안했고 이 의원은 숙고하겠다고 답했는데요. 두 사람의 현장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정치를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오선의 관록이 있으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정치인이시고 여러 가지 경험과 어떤 방향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님의 그런 목표, 비전이 꼭 실현되면 대한민국이 국민한테 다 그게 선한 혜택이 돌아갈 것이고 나라의 정치 발전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실 것이다. 하여간 제가 좀 숙고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상당 부분 위원장님하고 뜻이 의기투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10가지 중에서 9가지의 이견이 있더라도 한 가지 생각이 같은 분들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라면 많이 모여서 같이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상민 의원님께 저랑 같이 가달라고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렸습니다. 네, 이상민 의원 숙고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답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될까요? 숙고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미 결정이 돼 있다. 그래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만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는 이제 왜 그러냐면 실제 유성애 이석봉 대전시 부시장했던 이분이 이제 원래 유성에 놀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대덕구로 옆에 지역구로 이미 교통정리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미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돼 있고, 다만 이제 모양새가 또 중요하니까 오늘 이제 오찬하면서 숙고하는 모양새는 필요하죠. 그러나 속에 조만간 입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돼 있다. 이미 교통정리 끝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사실 보십니까?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상민 의원의 어떤 저런 두 분의 그 그림 자체가 좀 새롭거나 신선해 보이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상민 의원이 이제 민주당을 탈당하시던 그 시점에 이미 국민의힘 쪽으로 가시는 거 아니냐라는 여러 예상들, 분석들이 참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 의원이 어떤 방향으로 가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민의힘으로 가실 가능성도 분명히 살아있다라는 것, 많은 국민들, 당원들이 다 이미 예측한 그 범위 내에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무슨 새롭거나 신선한 느낌은 없었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렇게 만나는 모습, 그리고 숙고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상민 의원을 국민의힘으로 뭔가 영입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공을 좀 실어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의도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은 것이,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미 이상민 의원이 탈당해서 국민의힘으로 갈 가능성 예전부터 또 예측이 됐던 범위였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새롭게 만들어낸 그런 모양새는 전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번 그림은 그냥 예측된 대로 그냥 흘러가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노리고 있는 이상민 의원을 영입함으로써 국민의힘을 중도 확장을 좀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저는 이제 중도 확장이라든지 이런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두 분 모두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을 높게 보셨는데 오늘 만남에서 이상민 의원이요, 민주당이 진보라고 할 수 있나 이렇게 물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우리 당이 보수 우파이지만 민주당보다도 더 진보다 이렇게 답했다고 전해지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 오래 계셨던 정치인이신데 이제 최근에 다 아시다시피 탈당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민주당과의 여러 가지 안 맞는 지점이 있다고 판단하셔서 탈당을 하신 개인의 또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존중을 해야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해서 바라보시는 시각이 민주당 내에 있는 구성원들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어느 정당이 진보인지 또는 뭐 보수인지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께서 당원들께서 정하시는 거지 정치인 한둘이 모여서 자기들이 더 진보적이다 또는 자기들이 더 보수적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국민들께서 그걸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중요한 건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힘으로 가시는 명분이 중요할 겁니다. 그 명분이 국민들께 납득이 되는 명분이어야 될 거예요. 다만 그냥 단순히 한 번 더 정치 생명을 연장하고 또다시 당선되는 용으로 국민의힘에 가신다라고 국민들께 보여진다면 그것은 이상민 의원에게도 정치적인 명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당연히 물음표가 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이 대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제 보수냐 진보냐의 구별은 어렵지만 지금 이제 현재 두 당은 기본적으로는 두 당 다 보수 성향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노동개혁, 그다음에 연금개혁, 그리고 이제 교육개혁,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 특권 포기 이런 걸 여러 개혁 아젠다를 주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요 이재명 대표인데 그 방탄 플레이 빠져가지고 아직 불체포 특권 하나 포기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모든 의원들 불체포 특권 서약해라. 안 하면 이게 공천이 안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강구한 민노총 이런 데 기득권 노조 협회에서 노동개혁을 하자. 그다음에 정교조 교육개혁을 하자. 심지어 이제 가장 힘든 게 연금개혁이거든요. 지금 현재 모습만 놓고 보면 상당히 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는 이게 개혁적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여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참석을 했고요. 또 문정부의 첫 총리이자 지금 신당 창당을 기정사실화한 이낙연 전 대표도 참석을 해서 둘의 만남이 좀 관심이었는데 네. 여기서 문 전 대통령, 이 전 대표에게 어떤 말을 좀 했을 걸로 예상하세요? 사실 아직까지는 알려진 바는 없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낙연 전 총리와 뭐 어떤 메시지를 나누고 뭐 대화를 나눌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기념식에서 축사를 했는데요. 예. 그 축사에 대한 내용 자체가 통합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분열하지 말고 통합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제 민주주의가 위태로운 부분들을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사실 그것 자체가 민주당에게 보여지는 메시지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지금 민주당이 갈등이라든지 여러 개파적인 그런 좀 어떤 그 싸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께 우려를 또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총선에서 반드시 단합해야 되고 통합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주신 거로 저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네.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분명히 많은 고심을 해주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민주주의의 위기 또 야권 대통합을 강조를 했거든요. 이 전 대표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좀 전했을까요? 아마 이제 뭐 통합을 강조했겠죠. 분당하지 말고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딱 한 단, 두 단으로 요약하면요. 서생적인 문제의식과 상인적인 실용감각, 선비, 선비 있잖아요. 선비적인 문제의식, 그다음에 상인, 장사꾼, 실용과 이게 원칙, 이걸 이게 두 개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걸 항상 강조했습니다. 근데 저는 DJ 정신하고 이제 가장 거리가 먼 게 문재인, 이재명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DJ 김대중 정신은 용서하고 통합하고 이런 게 정신이에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 사면을 한 게 DJ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까지 사면한 게 DJ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을 잡아야 한 게 문재인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까지 용서해 준 게 김대중이고 근데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을 둘 다 구속시켜 잡아야 한 게 문재인입니다. 정치보복 하면 둘이 다르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은 2명을 풀어준 거예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2명을 잡아야 한 거예요. 전혀 다르잖아요. 정치보복. 이게 다르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이런 게 어떤 원칙이 없어요. 서생적인, 선비적인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 너무 유리한 대로 예를 들어 이제 한 번 약속을 하면 패배하더라도 원칙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선거제도도 아니 멋있게 패배하면 뭐 하느냐. 이기는 게 중요하다. 이거는 DJ 정신이 아니에요.
또 노무현 정신이 아닙니다. 무조건 이게 이기면 된다. 수단방어 안 가리고 이게 이재명 대표 정신인데 이거는 DJ나 노무현 대통령과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면서 두 분이 말로만 이게 김대중 뭐 대통령 정신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진짜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정치를 했는지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통합하고 포용하고 지금 이게 그렇게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초기에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김대중 대통령, 이재명 대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걸 이게 진짜 한번 되돌아보세요. 사실 그렇게 말씀을 주신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 취임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압도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라는 점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DJ 정신에 대해서 당연히 여야가 모두 다 생각해 봐야 되는 날인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축사에서는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유언을 새기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 유언 자체가 결국에는 민주주의, 민생 그리고 경제 평화의 기치 아래에서 단합하고 통합하라는 메시지였거든요. 이것 자체는 물론 지금 국민적인 분열 그리고 국민 통합의 문제도 중요하고 또 야당 내부에서 국한에서 본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내 분열 양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당내 분열을 회책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분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축사에서 많은 것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 판사 출신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이 됐습니다. 변호사께서는 이번 인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주 이제 적임자로 보는데 세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이제 이분이 그 정치권에 때가 묻지 않은 참신한 비정치권 인사잖아요. 이 말은 이제 그 정치인들 옛날에 이양구, 김영호 이런 데 정치권에 뭐 4, 5선 중진들 해도 이제 그 기존에 여러 가지 인연이 얽히고 설켜 있잖아요. 제대로 이제 물관이 못 하거든요. 이분은 이제 그 정치권에 빛이 없는 참신한 이제 비정치이다. 이게 첫째 장점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분이 이제 그 판사 출신의 교수입니다. 예. 민법, 민소법 상당히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판사는 이제 법과 원칙을 상당히 중시하죠. 그리고 이제 교수로서 상당히 그 학계 한국법학교수협의회 회장도 하시고요. 상당히 활동도 많이 하신 저는 굳이 자꾸 법조인만 또 하느냐 하지만 판사도 잠깐 했지만 교수입니다. 기본적으로 교수예요. 23년간 고려대학 교수인데요. 근데 저는 민주당의 임혁백 교수님보다 훨씬 훌륭하다 봐요. 왜냐하면 임혁백 교수는요. 이재명 대표의 지지단체에 이미 이름도 올리고 상당히 그 이재명계다 이런 게 비판이 있었어요. 근데 정영환 이분이 한동훈계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없잖아요. 한동훈 위원장하고도 전혀 인연이 없어요. 그냥 훌륭한 분을 모셔온 거기 때문에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 임혁백 교수하고는 다르다.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마지막으로 이분이 교수면서도 또 이제 확실하게 보수 이념, 자유우파의 이념에는 철저한 분이에요. 이분이 옛날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우리 헌정 이후에 한 번 행사한 지휘권 있잖아요. 이걸 조자룡 헝칼 쓰듯이 계속 총장한테 지휘권 발동한 게 추미애 장관 아닙니까? 이걸 강력하게 비판한 분이 정영환 이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검수완박, 이 검수완박이라는 게 수사권 박탈하면 부패 완판 되잖아요. 따라서 검수완박 등에 상당히 비판했던 어떻게 보면 이게 철학적으로는 상당히 보수 이념에 충실한 분이다. 그 점에서 저는 아주 잘한 적절한 게 인선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좋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네. 국민의힘 공관위원장 인선 장현주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상대당의 인선이기 때문에 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긴 합니다. 다만 이제 공관위원장 자리마저도 법조인 출신 교수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 저는 야당의 비판보다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또 나름대로의 동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비대위원장도 법조인 출신이고 그다음에 사무총장도 그렇고 공관위원장까지도 모두 법조인 출신입니다. 그러다 본다면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또 갖게 되는 좀 여러 가지 또 한계점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그리고 인적 구성들이 너무나 다양성이 부족해졌다라는 점에서는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으로 이제 출마하고 싶으신 여러 이제 정치적인 도전자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는 이 공관위원장이 누가 되는지가 정말 중요한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지금
법조인 출신의 교수이시기 때문에 과연 이제 정치적인 경험이나 정무적 감각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저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약점이라고 한다면 정치 경험이 전무하다는 것, 특히 정당 경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당 내에서 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그런 기구들 간의 어떤 회의 절차들 이런 부분이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특히 총선을 한 90여일 앞둔 상황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인들의 갈등이 또 첨예해질 때는 정치적인 또 정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또 해결해주고 갈등을 봉합해줘야 되는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좀 정치적인 노련함을 좀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공관위원장이나 사무총장직에 그런 분들이 오셔서 좀 갈등들을 좀 봉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전 내부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또 사무총장도 뭐 0.5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의원이 되셨고, 그다음에 지금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외부 인사인 또 법조인 출신의 교수이기 때문에 과연 정무적인 감각이나 정치적인 노련함들이 있을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전 국민의힘 내부에서 오히려 술렁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은 공관위원장에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임명이 됐었고 공관위원도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공관위 구성이 완료가 된 건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좀 공천 잡음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공관위가 될 거라 보십니까? 일단 대부분이 외부 인사입니다. 이제 당형직으로 들어가시는 이제 의원들 몇 분 빼놓고는 대부분이 이제 외부 인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당 내에서 이 공천 잡음이라든지 공천 갈등들을 사전에 좀 차단해 보겠다라는 또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일단 공관위원장부터가 이제 세계적인 석학으로 인정받고 있는 임혁백 교수님이시고요. 일단 현역 의원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계파 갈등이라든지 또는 정파적인 계산 이런 것에 초월해서 어떤 공정한 공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영입 인사들, 외부 인사들이 대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당 내에서 어떤 계파와 관련된 공천 이런 우려 자체가 좀 많이 불식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예, 민주당 공관위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임혁백 교수님은 이제 우리나라 정치학계의 세계적인 석학이 있었는지 좀 의문이에요. 제가 이제 정치학 완전 전공자는 아니지만, 근데 뭐 학계에서는 세계적인 석학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러게 이미 공정성의 그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미 이재명 대표의 정책 그 지원 모임 있잖아요. 거기에 이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그 상당히 중립적인가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사무총장이잖아요. 조정식 총장은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친 이해찬계입니다. 이해찬 이분에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따라서 이제 사무총장이 또 친명이에요. 그다음에 여성 그 위원장의 이재정 있잖아요. 이분도 이제 이재명 대표를 많이 지지했던 이런 분들이에요. 제가 이제 이름 아는 분은 그밖에 없어요. 저도 이게 평론 하루에 방송도 몇 개씩 하는데 제가 12명 이름을 외부 봤더니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 변호사님한테 물어봤죠. 변호사님은 민주당에 오래 있으니까 아느냐? 변호사님도 잘 모른대요.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게 이재명 대표 측에서 본인들만은 이너스클에 사람들에게 다 구성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폭넓게 대외 활동이나 하신 분들은 우리도 알거든요. 방송도 많이 하고 대충 알잖아요. 근데 전혀 모르는 12명을 외부에 영입했다는 말은 저는 이제 거의 이번 공천은 이재명 대표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저는 공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분열은 더 가속화될 것이다. 과연 이게 반 이재명 의원들이 이 15명의 명단을 보고 끝까지 뭐 경선하면서 남아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곧 아마 탈당 러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좀 시각이 다른데요. 사실 이 외부 인사들에 대해서 당 내에서도 뭐 면면을 잘 알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결국 이분들이 정치적인 색깔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라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서 변호사님은 더 나아가셔서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또 공천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의 우려를 주셨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고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외부 인사들이 정치적으로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별로 하지 않으셨
많으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별로 알려진 분들도 아닌 것이고, 그리고 그만큼 계파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훨씬 자유로울 수 있는 분들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관위는 누구보다도 공정하게 공천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각종 이해관계인들, 그리고 이번에 또 출마를 하시고 하는 여러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공관위의 결정에 얼마든지 수긍하고 따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외부 인사 전혀 모르는 분들요.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알고 15명을 모셔왔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재명 대표나 이명백 위원장 이런 이너서클에서 본인들이 볼 때 이제 그 친명 이쪽으로 이게 15명을 모셔왔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모시려면 예를 들어 이제 원칙과 상식 쪽에도 의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또 반 이재명 의원들께도 활동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구색 갖추고 이렇게 몇 분 모셔와야 되잖아요. 저희가 아는. 근데 전혀 그런 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는 누가 과연 이게 12명을 영입했을까? 이것만 봐도 결국 이제 친명일색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그 부분은 크게 근거는 없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뭐 얼마나 이너서클에서 뭐 이분들을 섭외를 하셨는지까지는 제가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과연 뭐 개파색이 짙거나 개파색이 있거나 또는 정치적으로 어떤 성향들이 있거나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영입 인사들을 한 것이고, 그분들이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공천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자, 주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로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이었고요. 또 임시 국무회의 소집부터 제각까지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어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계속 이제 그 1초도 고민하지 말고 거부권 해놨잖아요. 근데 20몇 분 걸렸더라고요. 이렇게도 걸릴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1초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제가 이제 법조인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악법 중에 악법, 가장 악법이 어떤 게 있느냐? 저 두 가지가 있다 봐요. 첫째는 이제 그 정치인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법 있잖아요. 이게 아주 악법입니다. 이거는 민생이나 국민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정치인이 자신을 방탄하기 위한 법, 이게 악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정치인이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정략적 법이 있죠. 이게 악법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법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방탄하기 위해서 대장동의 몸통을 윤석열로 바꿔치자. 그래서 이게 본인을 방탄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든 게 50억 특검법이에요. 악법 중에 악법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상대를 정략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법 있잖아요. 이게 바로 도이치 특검법이에요. 이 두 개 법은요, 정략적으로 자신을 방탄하거나 아니면 이게 상대를 총선에 이용해 보려고 공격하는 이런 게 악법입니다. 이런 법은요, 이게 대상이 부인이거나 장모거나 아버지거나 심지어 본인이라도, 대통령 본인이라도 이거는 이게 일고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냥 단호하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 이게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악법이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도 없이 바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신속하게 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진 배경 뭐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이렇게 속전속결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예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예상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법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실에서 뭐 바로 거부권 행사하겠다라는 논평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또 충분히 예견할 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견했던 것과 대통령께서 정말 본인의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그 수사에 관한 특검법을 거부를 진짜로 하는 모습을 국민들께서 보시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예상한 것과 실제 거부가 되어서 지금 국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느끼실 또 충격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 국민적인 여론이 또 총선에 미치게 되는 영향력은 저는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뭐 헌법상의 고유 권한이니까 행사를 하셨다, 이런 취지이신 건데, 헌법상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면 그 범위와 관련해서 자신의 배우자,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수사를 하는 이 특검법을 거부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게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대통령에게 이해 충돌의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가족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이해충돌의 관점에서 타당한 이야기인지 이게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을 이제 헌재에 청구할지 그런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도 전해주셨는데요. 거부권 행사 직후에 대통령실이 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다, 총선용 여론 조작을 위한 악법이다 이런 강도 높은 비판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브리핑을 했어요. 그렇죠. 직접 이제 법의 문제점을요 아주 정확하게 이분이 법조인도 아닌데 정확하게 그 문제점을 잘 짚고 있고요. 저는 예를 들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그때 뭐 만약에 국민의힘이 의석이 더 많았다 이럴 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김정숙 여사 특검이 필요하다 봐요. 오히려 그런 거는 왜냐하면 이게 타지 말며 전용기 타고 가고 그다음에 관봉권으로 물건 사고 이런 의혹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필요하다 보는데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 봐요. 왜? 부인이면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볼 때는 김정숙 여사 특검이 부당하다 싶으면 거부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다시 표결해야죠. 그래서 3분의 2가 넘으면 특검하는 거예요. 3분의 2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하는 거죠. 이게 헌법입니다. 이게 우리 법이에요. 아니 대통령 부인은 거부권 하지 말라고 헌법에 있습니까? 지금 왜 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을 하는 겁니까? 민주당은 헌법재판을 좀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이태원 참사 마음 아프죠? 근데 이상민 장관 그걸 이렇게 정치적으로 책임 물으려고 8대0으로 전부 탄핵했지 않습니까? 이 탄핵이라는 거는 정치적 책임 묻는 게 아니에요. 법적 책임. 그러니까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중대한 불법이 있을 때 하는 게 탄핵이잖아요. 근데 이상민 장관은 탄핵 사유가 없다는 거 민주당도 알잖아요. 알면서도 이게 8대0으로 질 거 알잖아요. 알면서도 우리 지지자들이 이상민 장관을 미워하니까 지지자들의 입맛에 맞춰서 일단 이게 기각되더라도 탄핵해보자. 이거 정치적 탄핵인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게 헌재에서 탄핵 8대0으로 졌을 때 이상민 장관 업무 못 보고 피해본 거 민주당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탄핵의 검사가 국회입니다. 그러면 이게 검사가 아무 죄도 없는 사람 기소해가지고 계속 고생시키게 무죄 받으면 검사가 책임져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그럼 이게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탄핵에가 8대0 전 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탄핵도 마음대로 8대0 질 거 알면서도 남발해. 권한쟁의 심판도 8대0으로 질 거 알면서도 시간 끌기 위해서 남발해. 다음에 헌재 재판 지면요. 지면 저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봐요. 예. 지금 권한쟁의 심판 관련해서 좀 민주당이 이렇게 검토하는 거를 좀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좀 길게 해주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대통령실 브리핑을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했다. 네. 이 부분은 대통령실이 그만큼 좀 이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대통령께서 앞서서도 여러 법안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뭔가 대통령실의 또 불통의 이미지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적인 부담은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많은 고민 하에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 이제 비서실장이 나와서 이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대통령실에서도 부담이 많았던 거부권 행사였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행사한 거부권은 다른 법안, 뭐 양국관리법이라든지 간호법이라든지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 것과는 전혀 양상이 다릅니다. 결국 본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 보시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 강조해 오셨던 법치주의라든지 법은 또 만민 앞에서 다 평등하다 이런 말씀들과도 맞물려서 봤을 때 대통령께서 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의 방탄을 하느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일반 법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담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파도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서실장이 나와서 그 이유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비서실장이 나와서 이 이야기를 설명한다라고 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국민들께서 결국 이 부분을 대해서 과연 그렇다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본인의 배우자에 대해서 특검을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공정하냐에 대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대답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법안이 다시 국회에서 의결이 되려면 과반 출석의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민주당에서는 재투표 시기를 좀 늦춰서 공천과 맞물려서 어떤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를 좀 기대해보자 이런 기류가 읽히기도 하는데 재투표 시기는 언제쯤 될지 그리고 이탈표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로 나올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뭐 우리 법에서는 일단 제2요구권을 대통령께서 행사를 하고 그게 국회로 다시 넘어왔을 때 언제 재의결을 해야 되는지 그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원내 지도부와 원내 상황 그리고 국회 상황에 따라 이 재의결 시기가 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아시다시피 지금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피습을 당하고 지금 입원을 해 있는 그런 또 중차대한 또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원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려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 범위와 관련해서 이것이 권한 남용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또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권한쟁의 심판을 실제로 청구할 것인지 그리고 제2결을 하게 된다면 그 시기를 원내에서 언제로 잡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상황에 따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헌법이요. 거부권은 이제 15일 이내에 행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의결 표결은요. 기간을 이게 딱 15일 내에 박지는 못했어요. 왜? 네. 국회가 개 죽이면 이게 원래는 7, 8일 뭐 며칠 내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국회가 또 회기 끝나면 다음 회기까지니까 뭐 기간을 딱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근데 헌법의 취지는 조속하게 안정을 시켜라. 오래 끌지 마라. 신속하게 확정지어라.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거부권은 15일 이내에 행사하고 그다음에 그 재의결도 조속하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빨리 하는 게 관행입니다. 우리 법이라는 게 헌법 조문이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러면 법 조문으로 다 못해요. 그래서 관습 헌법이라고 우리 수도가 어딥니까? 서울이잖아요. 이게 법에 있나요? 근데 우리 헌재가 600년 동안 관행이 서울은 수도, 우리 서울이 수도다 이렇게 했잖아요. 저는 다른 거부권 보세요. 역대 보통 이게 한 8일, 7일 진짜 늦어도 17일, 그건 회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막 갑자기 몇 달 뒤로 하자. 또 이게 심지어 그러면 기간 제한이 없으니까 1년 뒤에 하자. 우리 임기 끝날 때 3년 뒤에 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헌법의 취지는 조속하게 논란을 안정시켜 끝내라. 이게 취지고 그다음에 관습, 관행이라는 게 빨리 가능할 때 빨리 표결했던 게 역대 관행인데 이번에 총선 앞두고 어떻게 이탈표 공천 탈락한 사람들이 찬성할까 싶어서 좀 이렇게 끌면 이런 꼼수 국회 국민이 심판합니다. 국회 마지막까지 이런 모습 보일 겁니까? 이런 꼼수를 이게 첫째 문제고 자, 두 번째 정치적으로는 그럼 이게 이탈표가 국민의힘만 있을까요? 민주당은 공천학살이 없습니까? 민주당의 원칙과 상식을 가진 이런 의원도 있잖아요. 원칙과 상식을 가진 의원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악법에 찬성할까요? 저번에 180명은 찬성했죠. 그건 기명입니다. 기명. 그러니까 개딸들이 무섭죠. 그때 반대표 던지다가 개딸들한테 물리면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180명 통과됐죠. 근데 이번에 무기명입니다. 무기명.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탈당한 이낙연계나 원칙과 상식을 가진 이런 의원들이 볼 때 이거 50억 특검은 이재명 방탄법인데 탈당해가 난 나갔는데 이재명 방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탈표는 민주당에서 들어옵니다. 지금 이게 민주당이 꼼수 부리가 국민의힘의 공천 탈락자 꼼수 부리다가 본인들 분당 이탈표 또 이게 본인들도 공천 탈락표 있잖아요. 이분들이 찬성하겠습니까? 더 저는 망신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원칙에 따라 빨리 표결해서 깨끗하게 그냥 승복해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네. 대통령실은 어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보셨나요? 이거는 이제 저는 거부권하고 아무 관계없이 저는 제1관대 주장이 찬성입니다. 이제는 이게 대통령요 부인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외교라든지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군사, 뭐 안보 이런 이제 이런 분야는 이게 그 대통령이 해야죠. 그렇지만 이제 그 한류라든지 문화 이런 거는 이게 영부인이 해야 됩니다. 영부인이 제대로 공식적으로 활동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게 보좌하는 조직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제2부속실 처음부터 제가 폐지를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제2부속실은 두의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이거는 거부권과 관계없는 논의고요. 그다음에 감찰관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법에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안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여야 합의해서 빨리 이게 감찰관도 임명하는 게 맞다. 그게 법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제2부속실 폐지가 사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는데 이걸 설치하는 걸 검토하겠다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로 해석하셨습니까? 사실 그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제2부속실은 사실 설치를 해서 좀 대통령 배우자 그 영부인에 대해서 좀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또 민주당의 또 대부분의 의견이기도 했고 또 국민들께서도 또 원하시는 바였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2부속실 설치를 찬성하는 것과 이번에 제2부속실을 검토하겠다고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오는 것은 좀 별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점에서 봤을 때 사실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하시면서 제2부속실을 검토해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는 국민들 보시기에 이번 논란을 좀 잠재우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라고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특검법, 그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하지 않으면서 제2부속실을 설치하는 것 결국 대안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결국 제2부속실도 설치를 해야겠지만 그것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또 국민적인 의혹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특검법에 대해서 또 어쨌든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여론 그리고 민주당의 또 그런 의견들이 크다라는 것도 대통령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